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직구 해보셨죠? 직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물건 구매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 살려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가고 그러다가 그럼 이제 특히 무슨 전자 제품이나 이런 걸 구매하려면 뭐 전자상가를 가야 되고 그럼 전자상가가 이제 전자상가 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싸게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바가지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좀 있었죠.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 등장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도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온라인으로 가격을 미리 다 알고 가기 때문에 이제 괜히 가서 비싸게 물건을 사는 경우는 없죠. 자, 그렇게 이제 모두가 이제 온라인 쇼핑을 이제 하게 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직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직구를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국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직구로 물건을 사는 그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해외에서 구매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냥 세팅된 그 화면에서 내 정보가 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제 화면 들어가면 자동 로그인이 되죠. 클릭하고 구매하시겠습니까? 누르면은 그냥 이전 정보로 구매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은 그냥 결제 끝난 상태에서 이전에 등록했던 정보로 딱 그냥 발송까지 해줍니다. 저도 처음에 해외에서 직구를 할 때는 깜짝 놀랐거든요. 뭐 이건 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클릭 한번 했는데 물건을 바로 결제 끝나고 발송까지 해주고 그래? 되게 무서웠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 주문했다라고 하면 뭐 취소나 변경도 뭐 굉장히 자유로웠기 때문에 해외 직구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는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근 이슈는 그거예요. 과거에는요, 보호무역이라서 수입을 무조건 막자라는 측면이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 모두 FTA를 통해 이제 자유무역을 하자. 가 된 것이고 요즘은 뭐예요? 야 자유무역 하다가 다 같이 죽겠다라고 해서 다시 자유무역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제 해외 직구를 이제 계속 장려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해야 되느냐? 라는 측면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보호무역이라는 건요, 사실 모든 나라가 수출은 하고 싶어 합니다. 수출을 하면 할수록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는 수입은 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요, 수출을 하면 돈이 들어와요. 하지만 수입을 하면 외화가 나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우리나라는요, 삼성이 갤럭시를 수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삼성이 돈을 많이 벌고 우리나라에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아이폰이 수입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폰이 수입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미국에 계속 달러를 지급해야 되고 아이폰의 수입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을 쓰는 것만큼 갤럭시의 사용량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 유출도 좀 막고 국내 산업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이 맞지 않냐. 그래서 모든 나라는 수출은 하고 싶어하고 수입은 하기 싫어합니다. 이게 보호무역이고요. 실제 보호무역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개발도상국이 주도했습니다. 사실 수출할 게 많은 이제 그런 선진국들은요, 보호무역에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만들었으면 되고 쟤네가 없는 건 우리가 수출해서 팔면 되겠다는 거죠. 하지만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요,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우리가 조금만 뭔가 만들려고 하면은 아직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제품도 못 나올 뿐더러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대량 생산도 안 되다 보니까 똑같은 물품이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에서는 좋은 물품이 싸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갤럭시 S가 24까지 나왔거든요. 어떤 개발도상국에서 지금 스마트폰을 새로 만든다고 해볼게요. 일단 갤럭시 S24보다 좋은 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기술력의 문제이고요. 자, 다음 만들었다고 쳐요. 갤럭시 24랑 같은 가격이라도 팔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대량 생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은 몇 배가 되는데 성능은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수출할 게 없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다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야, 우리는 언제까지 자체 개발도 못하고 맨날 수입만 하면서 계속 달러만 해외로 지급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이 주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쪽은 수출하고 싶어 하는데 저 나라는 수입을 하기 싫어합니다. 요 나라가 수입하기 싫어하면 요 나라도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자. 자유무역을 통해 이제 개발도상국한테도 특정한 메리트를 줄 테니까 그리고 피해받는 게 있으면은 그 피해를 어느 정도 보존해 줄 테니까 자유무역을 하자라는 그런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자간 협상이고요. 다자간 협상 내내 자유무역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우리한테 친숙한 건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이제 모두가 이제 자유무역을 살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유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개념을 한번 볼게요. 그래도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협상이라는 개념은 이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면 모를 수가 없는 얘기죠. 다자간 협상의 장점이 뭘까요? 그 많은 나라가 이제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실제 만장일치의 협의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국가한테 유리한 협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같이 협상을 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자기한테만 유리한 협상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자간 협상의 장점은 굉장히 특정 국가한테 유리하거나 특정 국가한테 압도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뭔가 두리뭉실한 둥글둥글한 협상이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장점은 그런 국가 간 그런 협상에 아직 자신이 없는 그런 개발도상국도 숟가락만 올리면 됩니다. 아, 그때 거기 다자간 협상 한 거 있지? 우리도 참여할게라고 해서 숟가락만 올리면 다자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럼 단점은 뭡니까? 다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한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는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 이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자간 협상에 참여를 해서 자유무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자유무역 하기로 했다라서 관세가 한 번에 빵 0%가 되는 게 아니라 공산품을 기준으로 8% 정도 관세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수입하는 니들 수입 국가들 이제 자유무역하기로 했으니까 관세는 8% 정도만 받고 이제 수입은 자유롭게 해라. 그래야 이제 수출하는 나라도 수출하고 너네도 대신 최소한의 관세는 받음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이거죠. 자, 그렇게 이제 다자간 협상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거래를 좀 많이 하니까 미국이랑은 관세를 한 3%만 받고 싶은데 우리는 저 나라랑은 좀 싫어. 저 나라한테는 8%도 싫어. 저 나라한테는 15% 받고 싶어. 원래 이제 이 다자간 협상을 통해 이제 8% 관세를 8%만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저 나라랑 사이가 좋으니까 미국이랑 한 3% 정도만 받고 요 나라랑은 한 15% 정도만 받고 15% 정도 더 받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될까요? 다자간 협상은 원칙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혜국 대우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 이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 WTO가 탄생을 했고요. 이제 관세는 8% 정도만 받고 자유무역하기로 했는데 자유무역을 하지 않으면 WTO가 제재를 합니다. 우리 모두 WTO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이라서 WTO 회원국은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야, 우리가 원래 8% 받기로 했는데 저 미국한테만 3%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라고 하면은요. 모든 나라가 뭐라고요? 우리도 특정 국가한테만 이득을 주는 거 말이 안 됩니다. 특정 국가한테 이득을 준다? 그럼 우리도 그 혜택을 똑같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최혜국 대우 원칙이고요. 그럼 반대도 그렇습니다. 야, 우리 저 나라 마음에 안 드니까 저 나라한테만 15% 받으려면 그 나라는 뭐라고 해요? 왜 다른 나라는 8%인데 우리는 15%야? 우리도 다른 나라 8% 받는 것만큼 8% 해줘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자간 협상에서 무언가 특정 국가끼리 무언가를 하기 위해 특정 국가한테만 더 해도 돼? 덜 해도 돼? 라고 이제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요. 다시 이제 다자간 협상을 통해 실제 거의 모든 나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WTO가 예외적으로 양자 간 협상을 인정해 줬습니다. 다자 간 협상이라는 건 원탁 테이블에서 이제 둥글게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특정 국가한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합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거기 참여하라는 건데 양자 간 협상은 국가가 1대1로 맞다이를 떠가지고 협상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WTO가 양자 간 협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그 양자 간 협상을 이래. 즉 최혜국 대우 원칙에 대한 예로 니들끼리 어떤 혜택을 주고받건 다른 나라는 신경 쓰지 않겠다. 다만 그 양자 간 협상으로 인해 무언가 잘못되더라도 WTO는 책임지지 않겠다. 하지만 자신 있으면 예외적으로 양자 간 협상을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FTA입니다. 그래서 FTA를 통해 진정한 자유무역이 실현되었습니다. 그 WTO 체제 하에서의 그런 자유무역은 이제 관세를 한 8% 정도는 받자라는 입장이고 FTA는 뭐예요?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그것마저도 0%로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FTA가 탄생해서 진정한 자유무역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자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이제 신보호무역이라고 하죠. 야 이거 자유무역 2번 하다가는 야 우리나라 망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선진국들이 야 우리는 자유무역 안 해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죠. 이게 신보호무역입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이 주도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선진국이 주도하는 이제 자유무역으로 갔다가 다시 그 와중에 몇몇 선진국들이 힘들다고 이제 보호무역을 하는 신보호무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야 자유무역 좋지. 우리도 짓고 자유롭게 하자. 알리에서 얼마든지 사도 돼라고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뭡니까? 야 이거 알리에서 짓고 계속하게 뒀다가는 국내 산업이 망할 것 같은데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예요? 알리에 대해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그럼 그게 신보호무역이 되는 겁니다. 선진국인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유무역에서 살짝 이제 보호무역 쪽으로 가는 측면이 없잖아 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WTO가 나오기 전에는요. 그냥 평균 관세가 딱 이 느낌입니다. 다 같이 30%입니다. 30%. 사실 관세가 30% 정도라고 하면 이거 붙고 저거 붙고 하면 물건값이 2배가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관세 30%는 우리나라 수입된 물건 가격이 2배가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까지 수입 물품을 사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 30% 받겠다는 건 그냥 수입하기 싫다는 거예요. WTO 다자간 협상은 다 같이 8%만 받자. 라고 해서 이제 8% 정도로 이제 합의를 한 것이고 이제 FTA 양자간 협상은 우리끼리는 0% 받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통해 미국과는 0%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런 걱정 있지 않을까요? 저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소고기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한미 FTA 적용대가 0% 맞죠? 라고 하면 무조건 0%를 해줘야 될까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FTA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끼리만 혜택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미국에서 수입되는 거라 한미 FTA에 0%를 관세는 0%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한미 FTA에 의거한 원산지 증명서라는 걸 가져와야 되고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에 대해 이거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데 한중 FTA 위과하여 이제 관세가 0%입니다를 주장하고 싶으면 한중 FTA 위과한 원산지 증명서를 갖고 와야 되고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 이거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거라 한 베트남 FTA 위에 관세 0%입니다를 주장하고 싶으면 한 베트남 FTA 위과한 원산지 증명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FTA부터는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집니다. 자, 이렇게 원산지 증명서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끼죠? 그럼 요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FTA 현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많은 나라와 우리나라가 FTA가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랑 FTA를 안 되어 있는 나라를 찾아보는 것이 더 힘이 들어요. 실제 우리나라 주요 교역 국가는 싹 다 FTA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3대 교역국이 어디죠?
미국, EU, 중국이고요. 여기 하나를 더 포함하면 일본이죠.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도 있고요. 보세요. 다 돼 있잖아요. 영국, EU, 튀르키예, 터키죠. 뭐 인도,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중미, 콜롬비아, 페루, 칠레. 그냥 안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나라와 FTA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나라랑 교역한다라고 하면 FTA가 무조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와 FTA가 되어 있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그 FTA 기준이 국가마다 달라서 그럼 그렇게 볼게요. 제가 소고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미국에서 태어난 소를 미국에서 키워서 미국에서 도축을 해서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미국 소잖아요. 미국 소고기죠.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미국에서 태어난 소를 미국에서 키워서 중국에서 도축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시설이 중국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소를 미국에서 키워가지고 중국 가서 도축만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미국 소예요, 중국 소예요. 그러면 멕시코에서 태어난 소를 미국에서 키워서 미국에서 도축했습니다. 미국 소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멕시코에서 태어난 소이기 때문에 멕시코 소예요. 이게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아니 멕시코에서 태어난 소를 미국에서 키웠다. 이거는 멕시코 소냐 미국 소냐 원산지가 멕시코냐 미국이냐. 미국에서 키운 소를 중국에서 도축을 했다. 이것은 중국 소냐 미국 소냐. 이게요. 국가마다 다릅니다. FTA마다 달라요. 즉 우리나라와 타결된 FTA마다 이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요, 그냥 그 나라에서 도축만 하면 원산지를 인정해 주고요. 어떤 나라는요, 그 나라에서 일정 기준 이상 그 키우면 원산지를 인정해 주고요. 어떤 나라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 키워서 그 나라에서 도축까지 해야 원산지를 인정해 줍니다. 그럼 요 스마트폰이요, 국산입니다. 당연히 갤럭시는 한국산이라고 알 수 있죠. 과연 이것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표기할 수 있을까? 이게 한국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애플 요즘 아이폰 많이 쓰시잖아요. 아이폰 뒤에 원산지에 과연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애플이라는 미국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단순히 그것을 미국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요 안에 들어간 그럼 이거 한국 기업에서 만들었다고 한국산이에요? 왜냐면 요 안에 있는 뭐 메모리는 어느 나라 케이스는 어느 나라 CPU는 어느 나라 요 하나의 물품에는요 수많은 국가의 원산지 물품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과연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한국산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산 원재료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한국에서 가공을 해야 이것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는지는 이게 또 FTA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어떤 기업이 이 물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했더니 한미 FTA 이거에서 한국산 인정이 된대.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할 땐 관세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세가 없죠. 그러면 이것을 어제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했더니 한중 FTA에서는 이거 한국산이 안 된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관세를 내야 된대. 그리고 저기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했더니 한 EU FTA에서는 그것은 또 원산지가 된대. 그리고 저기 어디 또 딴 나라 수출할 때 그 나라에서는 이 FTA에서는 원산지가 안 된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물품인데 어느 나라 FTA에서는 원산지를 인정해주고 어느 나라 FTA에서는 원산지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대기업이라고 하면은요. 이걸 공정 단계부터 모든 나라의 원산지를 맞출 수 있게 세팅을 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요. 자, FTA 한번 하려고 했더니 얘가 원산지 세팅을 다 해가지고 요 나라 수출할 때 한국산으로 맞춰놨더니 이제 저 나라 수출할 때는 원산지가 안 된대. 그래서 저 나라가 또 중요한 나라라고 가지고 저 나라에 맞게 이제 원산지 물품도 바꾸고 가공 공정도 바꾸고 해가지고 이제 저 나라 수출할 때는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돼요. 근데 이제 저 나라가 또 원산지가 안 되게 돼. 이렇게
FTA는요, FTA마다 원산지 기준이 정확히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라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원산지를 충족시키고 관리시키는 비용이 그냥 관세 안 내는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수입부가 때 뭐라고 하냐면은요, 야, 그거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 그 원산지 결정 기준까지 봤죠?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요, 야, 그거 우리나라에서 원산지 증명서 있어야 관세가 없어지니까 그 원산지 증명서 줘. 안 주면 우리 그거 뭘 거 수입 안 할 거야. 라면서 수출국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그냥 그 관세 우리가 내줄게. 그냥 그 관세 우리가 내줄 테니까 우리는 원산지 증명서 못 해. 라고 하는, 즉 각 국가의 FTA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 달라서 중소기업들이 FTA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FTA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야, 중소기업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에서 물건을 잘 팔아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FTA인데 결국 초반에 FTA 혜택을 다 가져가는 건 대기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고민이 많은 거죠. 야, FTA 해가지고 괜히 대기업만 너무 이득 보고, 물론 대기업 이득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중소기업을 좀 지원해 주려는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 대기업은 더 많이 수출하고 중소기업은 FTA 원산지 증명서가 없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수출을 못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렇게 FTA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라서 중소기업이 실제 FTA를 포기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뭐라고 할까요? 아마 경제신문을 보거나 신문을 꾸준히 봤으면 반드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뭐죠? 스파게티 볼 효과입니다. 이 단어는 그래도 우리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스파게티 볼 효과는 이게 스파게티 볼처럼 이제 꼬여가지고 풀 수가 없는 거야. FTA의 각 국가의 기준이 이게 스파게티 볼처럼 꼬여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마우스 메가 FTA입니다. 자, 메가 FTA는 뭐냐면은요. 야, 우리가 우리끼리 FTA하고 또 우리끼리 FTA 했는데 우리끼리 기준이 다르고 우리끼리 기준이 다르고 우리끼리 기준이 다른데 우리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FTA 다시 하자. 그래서 여러 나라가 묶어가지고 FTA를 한 방에 다시 체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건데 지금은 뭐 어려우니까 딱 느낌 같은 느낌만 가져가시면은요. 한중 FTA, 한 베트남 FTA, 한 뉴질랜드 FTA, 한 호주 FTA. 보시면 알겠지만 기준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 기준이랑 베트남 기준이 다르니까 중국 기준에서는 원산지가 됐어도 뭐 베트남 기준에서는 뭐 안 될 수도 있고 뭐 베트남 기준에 맞췄는데 뭐 뉴질랜드 기준에서는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그래서 우리 묶어서 다 같이 FTA를 하자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래서 나온 첫 번째가 알셉입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알셉이라고 말하죠. 알셉은 이 모든 나라가 한 방에 FTA를 체결한 겁니다. 그럼 장점이 뭔지 아세요? 원산지 기준이 똑같아요. 알셉 기준으로 한국산이 되면은요. 다 같이 묶여 있죠. 어느 나라를 수출하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는 메가 FTA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참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아니, 알셉 그거 보세요. 지금 이 나라들과 FTA를 다 했다라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요. 일본을 제외하고는요. 우리나라가 이미 다 개별 FTA가 되어 있습니다. 요 나라들과는 한 아세안 FTA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중 FTA 있고 한 뉴질랜드 FTA 있고 한 호주 FTA 있고 그럼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 FTA가 되어 있는데 일본 껴가지고 FTA 새로 한 거면 삽질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메가 FTA 장점이 뭐냐면은요.
각각 FTA가 이미 되어 있을지라도 또 새롭게 FTA를 함으로써 이 국가 간의 단일의 원산지 기준을 가져갈 수가 있죠. 스파게티 볼 효과를 극적으로 이제 제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알셉으로 묶였습니다. 그럼 알셉으로 묶인 국가는요. 우리끼리는 원산지 기준이 같기 때문에 이제 거래를 할 때 뭐예요? 우리끼리 거래를 하려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야, 우리 저 원재료 어느 나라에서 수입할까? 캐나다? 원래 캐나다에서 수입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 알셉 국가에서 수입하자. 왜냐면 캐나다 국가는 또 원산지 기준을 따로 챙겨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메가 FTA가 되면은요. 거기에 묶인 나라들끼리만 거래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FTA 효과이기도 해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예전에 이제 한국이 미국과 FTA가 없을 때 미국 입장에서 볼게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요. 야, 그 자동차를 수입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도요타를 살까? 한국에서 현대차를 수입할까? 고민을 좀 하죠. 둘이 가격도 비슷비슷하고 어느 걸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막 고민하죠. 우리들도 그럴 거 고민할 수 있잖아요. 요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FTA가 돼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한국이랑 FTA가 되면서 한국 자동차에 대해 관세가 없어져서 그랬더니 갑자기 미국에서 한국 자동차가 더 싸.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 사람들이요, 일본 차 살까, 막 한국 차 살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 FTA가 되면서 한국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니까 야, 한국 자동차가 싸네? 그럼 한국 차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알셉으로 묶여버리면요. 메가 FTA로 묶여버리면요. 여기 묶인 나라들끼리 거래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어떤 좀 학생들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 뭐 이미 FTA 다 되어 있는데 일본 하나 때문에 뭐 알셉에 새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럼 너무 국가적으로 뭐 비용, 시간과 비용을 많이 쓴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는데요. 이 메가 FTA 특징은요. 단일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룹에서 벗어나면은요 거래에서 배제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데 적극적으로 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CPTPP 원래 미국이랑 일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국이 저기 참여해야 되냐는 마냐 굉장히 고민 많이 했던 거 있죠. 포괄적, 점진적, 환대평양 경제 동반자였죠. 다행히 이제 미국이 나가면서 사실 일본이 지금 실제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았죠.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체크해둔 게 뭐예요? 알셉 국가이기도 하면서 CPTPP 국가이기도 한 나라들. 그러니까 호주는 알셉에도 포함돼 있고 뭐 CPTPP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요즘은 이게 굉장히 핫하죠. 여기에는 한국도 들어가 있고 일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셉 자체는 중국이 주도하고 TPP는 일본이 주도하고 IPEF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이제 메가 FTA가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산지 증명서 얘기를 좀 빠르게 해드릴게요. FTA는요.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요 FTA 미과요. 우리가 관세를 안 내도 될 것 같아요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이 원산지 증명서를 특혜 원산지 증명서라고 합니다. 특혜 원산지 증명은요. 야, 원래 관세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제가 보통 사무실 스튜디오 가서 이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도 콜록콜록하고 우리 애도 콜록콜록 집에 누워 있어가지고 제가 육아를 하면서 오늘 요 특강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애가 잠깐 이게 사탕 좀 열어달라고 들어와서 잠깐 사탕 좀 열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혜 원산지 증명서 중에 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뭐냐면 야 원래 그 관세 8%인데 야 우리는 FTA 이거 안 내겠다. 그래서 특혜를 받겠다. 즉 특혜 혜택 특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특혜 원산지 증명서이고요. 그냥 FTA 원산지 증명서가 특혜 원산지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특징 제출 안 하면 관세를 내야 되고 제출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뭘까요?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 많이 이슈가 됩니다.
미국이랑 중국이랑 피 터지게 싸우면서 이제 미국이 야, 안 되겠어. 야, 중국산 물건은 관세 40% 받을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실제 미국은 중국산 물품에 대해 관세를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는 상관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거 그냥 관세 8% 낼게요. 한국산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뭐라 그러냐면 중국산이지. 니들 이거 중국산인데 괜히 관세 40% 내기 싫으니까 한국산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나라는 아니다. 내가 관세를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8%다 내겠다. 내야 되고 내겠다. 근데 중국산이 아닌데 왜 우리한테 40% 내라고 하냐. 그럼 미국이 증거 대봐. 이거 중국산이 아니라는 증거 대봐. 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 한국이라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즉 원산지 증명서에 한국이라고 적히는 걸 제출하면 미국 이제 세관 입장에서는 한국산이네? 중국산 아니네? 그럼 관세 8%만 내고 가. 이거죠. 이게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요.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아요. 원래 관세 8%만 낼게요 라고 하면 뭔 소리야 너 한국산이라고 입증하지 않으면 너 그거 다 중국산으로 간주하여 40% 부과할 거야. 그래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이고요. 사실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세관 원산지 검증, 세관 조사죠. 조사에 나오더라도 FTA 위고와 명확한 기준에 위과하여 원산지 업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소명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다릅니다. 이것만 좀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요. 수입 국가의 법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해야 됩니다. FTA도 아니고요. 그 FTA 그 기준도 아니고 수출국가 기준도 아니고 수입국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을 했을 때 미국 법에 위거하여 원산지를 판정을 해서 한국산이 나와야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되는 거고 EU도 똑같죠. EU 국가도 중국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EU 국가로 수출을 했대. EU 국가에서는요. 이거 중국산 아니야? 중국산 아니라는 증거 대봐. 그럼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EU 국가 법에 의한 EU 국가 법에 의해 원산지 판정을 한 한국산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FTA라는 명확한 기준의 원산지 판정을 하면 되지만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국가 법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일반 원산지 증명서 요청 급증, 자칫하단 거래 중단 이런 것들이 요즘 관세청 뉴스이죠.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있고 혹시 이 중에서 무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그런 발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은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라마다 어떤 느낌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뭐 편의점 가서 예를 들어 술을 산다라고 할게요. 아니면 술집 가서 이제 술을 마신다고 할게요. 당연히 뭘 봐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은 뭘까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그리고 이거 조심하세요. 저도 요즘 이것 때문에 이제 어린 애들은 신분 확인이 안 돼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권입니다. 여권. 그 옛날에는요, 여권이 신분증이었잖아요. 요즘은 여권이 신분증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옛날에 나 토익 시험 보러 가고 그럴 때 다 여권 들고 가고 그랬는데, 여권이 신분증이 왜 안 되나 했더니, 요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요즘 여권은요, 요즘 여권 색깔 다르게 나오는 거 있죠? 요즘 여권은 주민등록 뒷번호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옛날 여권은 주민등록 뒷번호까지 기재돼가지고 신분증의 역할을 했거든요. 요즘 여권은 주민등록 뒷번호가 없어가지고 정상적인 신분증의 기능을 이제 못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인터넷 막 기사 보니까 그 이제 콘서트 보러 갔을 때 아이돌들 그 이제 안표 이런 거 막기 위해 그 신분 확인이랑 다 하잖아요. 그때 여권 잘못 들고 간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았대요. 여권은 주민등록 뒷번호가 없어가지고 신분 확인 안 된다고. 그래서 요즘은 여권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어찌됐건 우리나라는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그 신분 확인이 되어야만 성인이라고 인정받아 술을 살 수가 있죠. 하지만 외국은요. 외국 다 가서요. 술 주세요라고 하면 물어보다 어덜트?
예스 어덜트. 그럼 돼요. 자,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홈페이지 가입할 때요. 내 생년월일을 넣고 반드시 그 휴대폰 그 인증이나 아니면 공동 인증을 통해 내가 정말 그 나이가 맞다라는 그 인증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외국은요. 구글이나 이런 데 가입해 보셨어요? 그냥 나 1900년 1월 1일 생입니다로 가입하면 뭐라고 뜨는지 아세요? 아, 오래 사셨네요.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외국 사이트는 가입할 때 내가 성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300살입니다 라고 했을 때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죠. 자, 원산지 증명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기간 발급과 자율 발급의 개념이에요. 기간 발급은 뭐냐면은요.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한번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 후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원산지 증명서를 한번 출력해 주겠다는 거고요. 자율 발급은요. 그냥 내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알아서 서류를 꾸민 다음에 그냥 한글 파일로 출력해가지고 써서 도장 찍으면 원산지 증명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국가와 기간 발급 국가가 있으면요. 이게 그 나라의 분위기가 딱 보여요. 아시아 국가는 대부분 기간 발급이고요. 양키의 나라들은 대부분 자율 발급입니다. 그럼 자율 발급이 좋을까요? 기간 발급이 좋을까요? 기간 발급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기간 발급은요. 어찌 됐건 원산지 증명서 업무를 할 때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한 번 확인을 좀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놓고 장난질을 치거나 대놓고 사기를 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내가 모든 서류를 한 번 제출을 했기 때문에 서류가 차곡차곡 그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 발급은 나중에 원산지 조사 나오면은 내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했는지. 그래서 자율 발급은요. 업무는 좀 간단하지만 나중에 잘못됐을 때 크게 처벌받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제 기관 발급은 발급 과정은 조금 까다롭지만 그래도 발급하고 나서는 관리가 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자율 발급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자유롭게 그 대부분 공고 양식은 있습니다. 공고 양식에 원산지는 이게 맞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제출하면 그게 원산지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한 이후 앱테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야, 어차피 자율 방식을 하는 거 굳이 원산지 증명서라는 양식이 필요할까? 그 송장이라고 하죠. 그 송장에 이 물건은 그냥 한국산이 맞습니다라고 그냥 손으로 쓰면은 그게 원산지 증명서의 기능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 또 그게 맞는 말입니다. 사실 기간 발급과 달리 자율 발급은 내가 자유롭게 그냥 출력해서 내가 끄적끄적해서 도장 찍어서 보내는 건데 뭔가 형식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장난질을 치려면 얼마든지 장난질을 칠 수가 있고 조작질을 하려면 얼마든지 조작질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이후 FT는 뭘 채택했어요? 진정한 자율 발급을 채택했습니다. 뭡니까? 원산지 증명서라는 형식이 없어요. 그냥 송장 있죠? 그냥 무역 관련 서류에 이 물건은 원산지가 한국산이 맞습니다라고 적으면 그게 한국산이 되는 거고요. 유럽에서 넘어오는 건에 대해 그냥 영수증에 이 물건은 유럽산이 맞습니다라고 적혀 있으면 그게 한이후 FTA가 적용되는 유럽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이후 FTA에서 채택한 자율 발급, 진정한 자율 발급이고요. 자, 그러면서 한이후 FTA가 하나는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국, 그전 세계 어디서든 직구하실 때 처음에는 좀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가입을 좀 하고 주소 등록하고 카드 등록하고 한 번은 좀 세팅을 해야 되죠. 한 번 세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클릭하면 바로 그냥 한 방에 주문이 다 이루어지고 배송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똑같습니다. 한유 FTA는요. 야, 원산지 증명서라는 형식조차 없게 하겠다. 그냥 끄적끄적 서류에 이 물건은 한국산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해 주겠다. 다만 딱 한 번은 세관한테 딱 한 번만 선승인을 받아라. 한 번만. 한 번만 우리가 요렇게 이제 그 이후로 물 수출을 할 건데 자유롭게 원산지 업무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번만 승인을 받으며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자유롭게 원산지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나온 게 인증 수출자입니다. 그래서 한 EU FTA는요 6천 유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6천 유로 초과 물품은 반드시 인증 수출자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만 원산지 업무를 할 수가 있고요. 6천 유로
이하의 이제 물품에 대해서는 그냥 영수 중에 끄적끄적 손으로 써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 유럽 가가지고 그 명품백 사잖아요. 명품백 샀을 때 그게 6,000유로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요, 그 매장에서 예전에는 판매자가 손으로 써줬습니다. 이 물건은 유럽산이 맞습니다라고 손으로 써주고 사인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 영수증 보여주면 이거 한 EU FTA가 적용되는 EU산이네라고 해서 이제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유럽의 브랜드들이 하도 한국 사람들이 이거 손으로 써달라고 하는데 그 판매 직원 이거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여기 옆에 카운터로 가라고 합니다. 옆에 카운터 가면은요 그 도장을 만들어 놨어. 이 물건은 이거는 이호산이 맞습니다. 뭐 이 물건은 뭐 프랑스산이 맞습니다. 이 물건은 뭐 이탈리아산이 맞습니다. 이렇게 도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찍어줍니다. 6,000유로 이하일 때에는요 그렇게 유럽 가서 명품 쇼핑하면 꼭 챙기세요. FTA 적용을 받고 싶으시면 이거 FTA 때문에 혹시 이거 원산지 그 문구 좀 적어주지 않겠어라고 하면은 아마 적어주던가 도장을 찍어줄 겁니다. 요 문구를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증수출자라는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후에서 영국이 나오면서 영국도 똑같이 이제 인증수출자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고 인증수출자 제도가 있으니까 나라들이 많이 편했나 봐요. 이제 기관 발급을 하는 아시아 국가들도 인증수출자 제도를 이제 채택을 해가지고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을 하면 기관 발급은 기관 발급이지만 서류 제출은 면제해 줍니다. 서류 제출을 면제해 준다는 건 심사를 면제해 준다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FTA들은 인증 수출자 인증 후에는 자율 발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인증 전에는 이제 기간 발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거의 다 됐죠? FTA 활용 사례라는 걸 볼 겁니다. 아마 조금 더 이제 무역을 공부하다 보면 HS 코드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사실 여기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베트남 FTA를 적용해도 되고 한 아세안 FTA를 적용해도 되고 RCEP을 적용해도 됩니다. 우리는 어떤 FTA를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했을 때 뭐 각각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베트남 수출하는데 적용되는 FTA가 3개나 있는데 그럼 어떤 걸 적용해야 되지? 내 마음에 드는 거 적용하면 돼요. 한 베트남 FTA를 적용해도 되고 한 아세안 FTA를 적용해도 되고 RCEP을 적용해도 됩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이 다 관세가 0%가 된다라고 하면 뭘 적용해도 상관이 없죠. 그럴 때 뭘 보면 됩니까? 이 원산지 기준이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원산지 기준이라는 걸 봐서 내가 예를 들어 한 아세안 FTA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이라고 해서 이게 소고기로 치면은요 한국에서 태어난 소를 한국에서 키워가지고 한국에서 도축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라지총도요. 여기에 절대 그 외국산이 일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베트남 FTA나 RCEP은 2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일정 부분 가공만 좀 하고 특정 원재료만 우리나라 거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원산지 결정 기준 어느 쪽이 충족하기 훨씬 편합니까? 한 베트남 FTA죠. 그러면 똑같이 관세가 0%다라고 했을 때 한 아세안 FTA를 적용할 이유가 없어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정 국가로 수출을 할 때 거기에 적용되는 FTA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그중 자신한테 유리한 이제 FTA를 선택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너무 실무적인 얘기라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그래도 이제 무역 영어를 배웠으면 무역의 큰 흐름이 보일 것 같은데 커머셜 인보이스죠. 상업송장을 작성을 합니다. CI라고 보통 줄여요. 그리고 포장을 하죠. 상업송장은 거래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포장을 하게 되면 중량과 포장 방법이 나오죠. 그럼 패킹 리스트, 포장 명세서에 들어갑니다. PL이라고 하죠. 그래서 송장과 포장 명세서, 뭐 CI, PL 이 두 개의 서류가 완성되면 수출 신고를 합니다. 수출 신고를 하면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게 나오고 우리는 그것을 보통 수출 면장이라고 하고요. 수출 면장까지 있어야 운송인과의 운송 계약을 통해 운송인이 픽업해 갈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요. 송장 작성, 포장 명세서 작성, 수출 신고, 그다음에 이제 운송 계약을 체결해. 물론 운송 계약은 먼저 체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면장이 없으면 픽업을 못 해갑니다.
그래서 운송인이 픽업해가고 운송서류 발행, 우리는 그걸 BL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운송서류에 운송과 관련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운송서류가 있어야 원산지 증명서가 나옵니다. 왜냐면 원산지 증명서는요, 송장과 포장 명세서로 내용을 채우고 여기 들어가는 내역은 수출 신고 필증, 수출 면장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는 BL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순서는 송장, 포장 명세서, 그리고 면장, 그 다음에 BL,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네, 이 순서를 한번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똑같은 물품일지라도 수출국과 수입국의 기준이 다릅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막 업무 시작했을 때 제가 2010년에 관세할 시험에 합격해서 2011년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14년이 되네요. 저희 때 이슈가 됐던 건 뭐냐면 지금은 전혀 이슈가 되지 않지만 블루투스 스피커 혹은 블루투스 헤드셋입니다. 뭐 지금은 다 귀에 이거 콩나물 꽂고 다녀서 전혀 감흥이 없겠지만 옛날에는요, 블루투스 헤드셋이라는 개념 자체가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어폰인데 선이 없지? 정말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아, 물론 음질은요 쓰레기였어요. 아, 그냥 무선으로 소리가 난다 정도의 우리가 감동을 좀 했지. 옛날에는 그래서 결국 좋은 소리 듣고 싶으면 다 유선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블루투스 스피커나 블루투스 헤드셋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이것을 통신기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음향기기로 봐야 될까요? 야, 무선이 중요하지 않냐? 블루투스다. 그러니까 통신기기로 보면 통신기기는 관세가 항상 낮아요. 아니다, 이거는 음향기기 아니냐? 이것을 음향기기로 보면 관세가 항상 높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되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헤드셋, 과연 이것을 통신기기로 볼 것이냐, 음향기기로 볼 것이냐. 최근에 이슈가 된 거는요, 한 번 해보게 되면 계속하는 거죠. 우리 애들도 한 번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VR. VR. VR은 뭘까요? VR을 게임기로 보면 관세가 없습니다. 근데 과연 VR이 게임기일까요? 야, 이거 3D 안경 아니냐? 3D 안경으로 보면 또 관세가 좀 있어요. 야, VR은 결국 큰 그 모니터 아니냐? 큰 기타의 디스플레이 장치라고 보면 또 관세가 있습니다. VR을 어떤 걸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로 수출을 했는데 저 나라에서는 저걸로 수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실제 수출 신고를 HS 코드라고 하죠. 어떤 HS 코드로 했는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출국과 수입국에 그런 정보가 공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한국 기준으로 이제 품목 분류를 해서 수출 신고를 하면 수입국에서 아, 이건 아무래도 이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수입 신고할 수 있죠. 저희도 그런 거 많거든요. 그 이제 저희도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 그 장난감 그 볼에 그 캣닙이 좀 이렇게 좀 뿌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캣닙으로 수입 신고를 하면 조금 이제 어딜 봐도 수입 신고가 그러니까 식물에 가까워지니까 복잡해지고요. 단순히 장난감으로 보면은 수입 신고가 좀 편해지죠. 이거야. 이 장난감에 캣닙 약간 묻혀져 있는 걸 캣닙으로 수입을 해야 되느냐? 장난감으로 수입을 해야 되느냐? 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출국과 수입국의 기준이 항상 같지는 않아요. 참고로 아이패드도요. 예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이패드를 그리고 갤럭시 탭을 컴퓨터로 봐 관세가 0%인 거지. 그 전에는 국가마다 이것을 야, 아이패드가 어떻게 컴퓨터가 되냐? 이것은 디스플레이 장치다라고 해가지고 관세 받고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국과 수입국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수출할 때 우리가 어떤 HS 코드로 수출 신고했건 수입국에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입 신고할 때도요. 수출국에서 어떤 HS 코드로 수출 신고를 했건 저희는 참고는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저희 식대로 분류를 새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야 되는 물건에 있어서는요.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수출 신고된 HS 코드가 원산지 증명서에 들어가고요. 그 들어간 원산지 증명서로 수입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에 들어간 HS 코드와 이제 수입국에서 수입 신고하는 HS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되거든요. 수출국 HS 코드와 수입국 HS 코드가 상이한 경우 수출 신고는 수출 신고대로 하되
수입국 HS 코드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이 있다 정도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한 번쯤 부딪히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FTA의 시대가 왔죠. 이제 누구나 자유무역을 하고 있으나 슬슬 이제 우리나라도 야 이거 너무 자유무역 많이 하다가 이거 이걸 잡겠는데 사실 그 FTA가 직구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직구하면 다 어느 나라에서 합니까? 싹 다 미국일걸요. 싹 다 미국. 우리가 미국에서 직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서 직구를 하면 직구 한도가 200불입니다. 원래 직구 한도는 150불이거든요. 미국만 200불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미 FTA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미 FTA에서요. 야, 우리 FTA 그 협상할 때 혹시 그 직구하는 거는 200불까지는 좀 할까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한미 FTA 위과요. 미국에서 들어온 거 200불까지 면세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국은 완전 그냥 노난 거예요. 이제 직구하면은요, 싹 다 미국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은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 특가하면은요, 무조건 199불에 팔아버리잖아요. 왜 199불에 팔아요? 그래 한국이 그걸 사서 왜냐면 그 200불 넘어가면 한국에서 못 사거든요. 그 직구 안 돼가지고 직구는 되죠. 직구는 되는데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FTA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분위기가 되면서 우리는 직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우리도 수입을 자유롭게 하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도 수출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뭐 쌤쌤이죠. 하지만 분위기가 이제 야 이렇게까지 직구가 많이 되는 걸 바라지 않아서 특히 요즘 그 알리에서 너무나 많이 그 알리는 너무 싸. 엔간히 싸야지. 너무 심각하게 싸가지고요. 국내 산업에 붕괴될 지경. 특히 그 동네 그 휴대폰 케이스 그 파는 데 이제 가면 뭐 오프라인 가서 사면 10,000원에 사고 온라인 가서 사면 뭐 5,000원에 사는 거 있지. 알리에서 사면은요. 500원에서 1,000원이면 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은 국내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랑 FTA 했다가 미국 망할 것 같다라고 이제 FTA 안 한다고 자꾸 손해 봤다고 미국 자체가 지금 이제 보호무역을 어느 정도 선언을 했었죠. 특히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때 그래서 보호무역에서 이제 자유무역으로 WTO에 의한 자유무역에서 FTA 위반 진정한 자유무역으로. 하지만 FTA가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메가 FTA 시대로. 그렇지만 너무나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서 국내 산업이 붕괴될 것 같으니까 다시 선진국이 주도하여 보호무역을 하는 신보호무역으로. 그리고 FTA는 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라는 게 요구되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 그럼 그 원산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파게티 볼 효과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가 FTA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자율 발급이 있고 기간 발급이 있고 자율 발급을 하되 한 이후 FTA부터는 한 번은 세관한테 승인을 받아라 인증수출자라는 개념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최근에 FTA에서 그다음에 통상에서 이슈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말에 그 짧은 1시간이지만 이 1시간을 위해 참여를 해주시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또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뭐 다음에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뭐 다시 이제 뵙는 걸로 하고 제가 조금만 저는 남아 있을 테니까 혹시 저한테 뭐 무역이 됐건 통상이 됐건 아니면 뭐 무역 취업이 됐건 무역 자격증이 됐건 뭐가 됐건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요 그냥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그런 질의응답을 위해 10분 정도는 좀 남아 있기로 하고요. 공식 과정은 그럼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가웠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